예, 그러면은 지금부터 세션 4 동아시아 뉴미디어 동향 및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서 이어서 기자발표를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 CCTV 노성애 지국장님 참석해 주셨고요. 이어서 아사히신문 히가시오카 특파원님의 일본 뉴미디어 현황 이렇게 두 개의 세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노성일 지국장님으로부터 중국의 뉴미디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CCTV 서울 지국의 노성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돼서 영광입니다. 사실 저는 뉴미디어 전문가도 아니고 뉴미디어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 제가 중국 언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뉴미디어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표 내용이 아마 미약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투른 한국말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달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님께서 미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이렇게 공식 방문하실 때는 항상 이 경제 사절단을 데리고 가는 것이 관례이죠. 이번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 뉴미디어 산업 대표 기업인들이 대거 따라 나선 겁니다.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 징동의 장동 회장,腾讯의 마화동 회장, 렌샹의 양민칭 회장 등등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습니다.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미국의 뉴미디어 산업 관련 대표 기업인들이 총 출동하다시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 애플의 팀 쿠크 회장, 페이스북 자크버그 회장, 시스코의 존 챔베스 회장,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회장 등등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국가의 중요한 외교 활동에 그리고 그것도 미국이라는 세계 최고의 나라와 외교 활동에서 이런 것을 선보이는 것은 전력은 파격적인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뒤에는 뭔가를 보여주거나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플러스 계획을 국가 발전 전략을 하면서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뉴미디어 산업을 키우려는 의도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 뉴미디어 산업이 국가 경제 발전이 중요한 초석이 되는 데는 정책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실제 중국 정부는 2014년 2월 중앙 인터넷 안전과 정보화 연도소조를 수립하였습니다. 광고는 이 연도소조에서 시진핑 국가주석님이 직접 팀장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리커창 총리님께서도 부팀장을 담당하셨는 겁니다. 처음으로 국가청년에서 이 두 개의 100년 근품 목표와 인터넷 강국을 건설하는 것을 동시에 제시한 것입니다. 제가 잠깐 두 개의 100년을 해석해 드린다면요. 시진핑 국가주석님이 중화의 부흥,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데는 그 시간을 제시한 것입니다. 하나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즉 2021년에 중국 사회를 쇼캉 사회로 진입하는 것이죠. 쇼캉 사회라는 것은 중국인이 배불리 먹고 사는 풍요한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중화인민공화국 100주년인 2049년에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한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목표에 뉴미디어 강국을 만드는 것과 동등시한 것은 그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14년
8월 중앙 전면 심화 계획용도 소조에서 전통 미디어와 뉴미디어 융합 발전 지도 이견에서 전통 미디어와 전통 미디어 외에 새로운 뉴미디어 그룹을 창립하는 전략적 목표를 세웠습니다. 셋째, 2015년 3월에 진행된 중국이 최고의 양회에서 양회 정부보고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플러스 계획을 제정하고 중국 경제 성장의 전략 포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사업하실 때는 정책을 잘 아셔야 하고 또 어떤 산업이 발전하는 데는 국가의 정책 지원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산업의 운명을 좌우지합니다. 물론 한국도 그러할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미래 중국 뉴미디어 산업의 특징과 전망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터넷 플러스 효과가 뚜렷하고 신흥매체의 경제 견인 역할이 더 뚜렷해진 겁니다. 2015년 인터넷 플러스 계획이 추진하에 뉴미디어 산업은 전 업종에 대한 침투가 가속화되고 더욱 많은 취업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뉴미디어 산업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마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2014년 말까지 중국의 총 인터넷 인구가 6.49억 명에 달하였으며 온라인 쇼핑 인수가 3.61억명에 달했고 14년 온라인 시장 교역액이 2.8만 억 원에 달했습니다. 총 소비자에게 10.7%를 차지했고 처음으로 그 온라인 시장액이 총 소비자에게 10%를 초과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가 핵심 산업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믿음이 갑니다. 두 번째, 인터넷 사용자 보급률이 50%에 달하고 뉴미디어의 증가 속도가 조금씩 완만해지고 있는 게 지금 특징입니다. 사용자 수로 볼 때 중국 뉴미디어의 사용자 전체 규모의 증가 속도가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2014년 말 중국 인터넷 사용자 규모는 6.49억 명으로 2014년 대비해 3,117만 명이 증가되는데 그쳤습니다. 보급률은 2.1%에 증가하여 47.9%에 달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중국 뉴미디어 발전 보고에 나온 통계 숫자입니다. 그런데 중국 공신부에서 발표한 최근 숫자와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에서 3월까지 이동 인터넷 사용자 수는 2,400만 명이 증가하여 총 사용자가 9억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또한 산망융합, 산망이라는 게 통신, 텔레비전, 인터넷의 융합을 의미하고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면서 IPTV 사용자 역시 266만 6천 가구가 증가하여 지금 총 3,630만 가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각 지역 간의 이동 인터넷 사용자 비중이 각기 다른데 이동 인터넷 사용자 비중이 50% 이상 되는 지역은 베이징, 상하이, 장수 등 지역이고 45% 이하의 지역은 산시, 해롱지ang, 내몽구, 이 가운데 내몽구가 40%로서 중국 내 최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4G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이동 인터넷을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2014년 말 중국 4G 사용자 수는 1억에 육박하고 2015년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이동 인터넷의 혁명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2015년 1월에서부터 3월에 휴대전화 사용자 수가 12억 9천만 명에 이르러 100명 중 94명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통계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3G 사용자 수는 960만 명, 6천만 명이 줄어든 반면 4G 사용자 수는 3개월 만에 2,388만 명이 늘어나 현재 4G 사용자가 전체 휴대폰 전화
휴대폰 전화 사용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12.5%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동 인터넷 사용자의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95메가이며 4G 사용자의 3개월 한 달간 인터넷 데이터 사용량은 2억 8천만 G에 이르렀습니다. 1월에서부터 3월의 이동 인터넷 누적 사용량은 7,064억 G에 이르렀고 이동 인터넷 8메가 이상 사용자가 9천만 명에 이르렀고 이는 전체 사용자 수의 46.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20메가 이상 사용자는 전체 사용자 가운데 14.2%를 차지했습니다. 아마도 아직까지는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중국의 그 비용 때문에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한국처럼 비용이 저렴해지면 사용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특징으로 매체의 융합 발전이 가속화되고 전통 매체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합니다. 인터넷 전파의 모바일화, 소셜화, 비주얼화의 추세를 순응하기 위하여 전통 매체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새로운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모바일 고객 및 모바일 사이트 등 새로운 운용 및 형태의 업종을 발전시켜 새로운 기술로 매체의 융합 발전에 선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CCTV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뉴미디어와의 융합 발전을 위하여 지금 제도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은 그 CCTV 채널 방송을 위주로 했습니다. 모든 보도를 채널에 먼저 보내야 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보도를 하거나 이제 특히 사고 사건이나 긴급 뉴스를 타진할 때는 일단 뉴미디어부터 제공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도적으로 했고 또 보도 인물을 완성률을 측정하는 그 표준으로도 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 전승절 하루에 CCTV 뉴스 외챗 계정의 조회수가 무려 1억을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인민일보, 신화사 모두 다 뉴미디어 발전을 최고 과제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번째 특징은 신흥매체의 법적 관리가 보편화 및 세부화 발전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2014년 7월에 외신 10조항이 실시된 후 2015년 2월에는 인터넷 정보방송실에서 ID 10조항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같은 해 4월에 상담예약 10조항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뉴미디어 전파의 입법이 가속화되고 세부적인 발전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려줍니다. 중국 뉴스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작년부터 많은 중국의 파월 블로거들이 이 인터넷 법규를 위반해가지고 위반한 죄로 형사처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이 방송으로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방송이 됐습니다. 그만큼 인터넷 법규 관리를 중요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6번째로 모바일 금융, 모바일 교육, 모바일 여행 등 모바일 업종이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업종이 인터넷에 대한 투자를 증가함에 따라서 2015년 모바일 금융 규모는 진일보 확대될 것입니다. 바이두, 알리바바, 당신 같은 인터넷 거주들은 모바일 교육, 모바일 인력, 모바일 출판 등 모바일 업종에 대한 투자를 가져가고 있는데 국민의 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모바일 업종은 핫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좀 드리는데요. 아마도 올해 KBS에서 방송된 슈퍼차이나나 정글만리 등 프로그램에서 많이 소개가 됐는데요. 그것을 보신 분들은 아마 조금 알 겁니다. 중국 모바일 이용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번 올해 봄에 휴가로 북경을 갔습니다. 1년 만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들어갔는데 너무 놀란 겁니다. 저 자체도. 그 중에서 TD 다처라는 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TD 다처에 너무 놀란 겁니다. 아마 여기 직접 체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TD 다처 모바일 앱을 하나를 설치하면 이게 택시하고 비슷한 건데, 이게 전용 택시입니다. 5분 내에 예약하면은 예정된 곳으로 도착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 비용이 무려 그 택시비 절반이나 3분의 1이 저렴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용 택시 같은 경우는 차 역시 깔끔하고, 또 그 안에 차 안에는 물 3병을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며, 이제 여러 가지 핸드폰 충전 설비까지 갖추고 있고, 차종 역시 또 중고급 이상입니다. 벤츠나 BMW 같은 최저고급 차종도 드물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 역시 위에 언급했던 것처럼 택시비라도 훨씬 저렴한 것입니다. 또 하나를 예를 들면은, 이제 중국 젊은 사람들이 이제 식당을 할 때는 일단 핸드폰으로 예약을 합니다. 운이 좋으면은 이제 단체 구입으로 원 가격의 60% 할인 가격으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당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이제 간판에 있는 광고문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외워오면은 그 식사는 공짜입니다. 혹은 그에 상당한 수의 액을 할인을 받는 겁니다. 그럼 다들 의심이 들 거죠. 도대체 이 차 부분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그것이 바로 지금 유행하는 신흥 뉴미디어 산업의 매력이라고 봅니다. 옛날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양털은 양몸에서 난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양털은 개몸에서 나고 돼지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그런 비즈니스 방식인 것입니다. TD 다처 같은 경우는 회원이 많음으로써 회원 수만큼의 광고비를 얻어서 그 광고비로 손님이 차액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택시나 전용 택시로서는 제일 가까운 구분에 있는 손님을 태우고 가기 때문에 효율이 높아서 오히려 매출이 평소보다 40% 이상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 일종의 손실도 없이. 식당 같은 경우는 그 해당한 상품에서 그 음식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식당 역시 공짜로 먹을 수 있다는 그 소문을 해가지고 좀 장사는 더 잘 됩니다. 이렇게 생활 곳곳에서 중국 사람들은 모바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 젊은이들의 핸드폰 사용률은 상상 밖으로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7번째 특징은 스마트 산업이 진보할 것입니다. 현재 인터넷 코드와 일부 벤처 투자는 착용 가능한 설비, 모바일 의료, 스마트 하우스, 3D 프린터 등 스마트 산업에 진출하고 있고, 모바일 스마트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2015년 새로운 스마트 제품이 더욱 풍부해질 것이고, 그 영역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8번째 특징으로는 소셜 플랫폼이 진입으로 통합되고 미니 동영상이 인터넷 소비 분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네트워크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 동영상 소비가 점차적으로 모바일 플랫폼으로 옮겨오고 있다고 합니다. 당신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웨이버를 포기하고 미니 동영상을 중심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미니 동영상 분야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거라고 합니다. 소셜 플랫폼은 진일보 통합되어 커뮤니케이션, 엔터테인먼트, 생활, 쇼핑, 학습의 원스톱 서비스 창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9번째, 광고는 전통 미디어에서
뉴미디어로 이제 진보 바뀔 것입니다. 매체 주요 수입원이 되는 광고는 갈수록 이제 뉴미디어로 바뀌고 TV 광고와 신문 광고의 시장 점유율은 이미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매체는 최대의 광고 수입 매체가 될 것이고 미래의 인터넷 광고, 특히 모바일 광고의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 공신부의 최신 통계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4년 중국 광고 매출액은 4년 사이에 2,300억元에서 5,600억元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중국 광고 규모는 6천억元에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광고 기업도 지금 24만 3천 개 사이에서 54만 개 사이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종사자 수도 148만 명에서 217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2014년 중국 미디어 산업 매출액이 1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온라인 광고 수익이 처음으로 TV 광고를 초과하고 신문 발행, 매출 실적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는 등 뉴미디어로 전환하는 추세가 또렷이 나타나온다고 합니다. 특히 신문 광고 수익은 2014년 15%를 하락해 4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신문 광고의 실적은 2015년 1분기에 더욱 악화되었으며 하락률이 대체로 20%에서 최고 30%에 이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신문 광고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자동차와 부동산 광고의 유실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온라인 광고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작년 온라인 광고 수입은 1,500억元으로 넘어서 처음으로 TV 광고 수입을 앞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특징은 신흥매체 자본시장이 계속해서 치열한 경쟁에 예상된다고 합니다. 2015년 신흥매체 시장은 여전히 가장 활력을 띈 시장이며 신흥매체가 각종 업종의 확산됨에 따라서 신흥매체의 그룹들은 다른 업종에 대한 투자를 가져가고 뉴미디어 영역은 새로운 자본 쟁탈 일정을 일으킬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준비가 좀 미약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한두 분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이어서 따로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은 이성으로 노성의 CCTV 지국장님의 그 기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 아사히 신문의 히가시오카 토로 그 서울 특파원님으로부터 일본 뉴미디어 시장 현황에 대해서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일본 아사히신문 기자 히가시오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그 2010년도에 그 1년 동안 용세대학교 학당에서 한국말 배웠습니다. 그 후에는 좀 그 한국말을 좀 공부했는데 아직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학당에서는 그 노래 자랑 대회라든가 이야기 대회라든가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그 이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이야기한 적이 없어서 아마 오늘도 잘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오늘은 그 한국 인터넷 신문협회가 그 성립 15주년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런 좋은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단점은 일본에서는 보도 자료가 어떻게 배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일본과 한국에서는 제재 방법이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근데 보도 자료 배포는 좀 한국이 더 잘되고 있어서 일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장구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제가 정치부 출신이라서 정치 제재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보도 자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자료 보면 일본의 뉴메디아 평화라고 쓰여 있는데 제가 오르드 메디아 출신이라서 좀 뉴메디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아사히신문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에서는 아사히맥주랑 관계가 있냐고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아사히신문은 1879년에 창간되었습니다. 발행부수는 680만 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신문입니다. 가장 많은 신문이 요미우리 신문인데 910만 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가장 많은 발행부수라고 얘기했는데 세계에서도 가장 많은 신문도 요미우리 신문인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신문도 아사히 신문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구독 요금은 1개월 4,307엔 한국 돈으로 약 4만 원입니다. 좀 비싸죠. 아사히 신문은 본사는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에 있고 그리고 지방 도시에는 약 300개의 지대 직원과 도점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서울 이외 워싱턴, 뉴욕, 방콕, 그리고 북경, 뉴델리, 카이로, 파리, 런던은 약 30개 거점이 있습니다. 사원수는 3,700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기자는 2,000명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기자로 입사하면 처음으로 지방 도시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합니다. 저는 97년에 입사했는데 후쿠이현이라는 도시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후쿠이에는 원전이 당시에는 15개 있고요. 원전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는 고베, 오사카도 서쪽에 있는 도시인데 고베에서는 지방 행정 그리고 1995년에 일어난 한신 대지진에 대해서도 많이 취재했습니다. 2001년부터는 오사카 본사 사회부에서도 근무했습니다. 2005년부터는 도쿄 본사 정치부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코이즈미 내각 시절인데 그때는 자민당 담당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아베 제1차 내각 시절에는 정리관조 그리고 그 후에는 외무성 중심으로 주재했습니다. 그 후에는 작년 4월에 서울에 근무했습니다. 네, 아사히신문은 인터넷만도 있습니다. 1995년 8월에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그 속보뿐만 아니라 그 최근에는 그 시민원에 게재되지 않는 그 온라인용 그 기사 그리고 동영상 그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트위터는 그 SNS에서도 그 적극적으로 그 하고 있는 게 그 아사신문 그 특징인데요. 그 기자 개인 그 아카운트가 약 200개 그리고 정리 관조라든가 그 각 분야 그룹 아카운트가 약 100개 정도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트위터는 그 정리 관조 클럽의 트위터인데요. 이거는 그 정리 관조 기자 클럽에서 제재하고 있는 그 아사신문 기자가 정리의 행동과 발언에 대해서 그 트윗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트위터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트위터인데 이거는 그 아사신문이 동의하고 있는 그 기자 트위터인데 저는 그 서울에서 일어난 일이라든가 제가 쓴 기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일본 정치 지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아사히신문 총집에는 그 부장 포함해서 그 약 50명 정도 있습니다. 가장 많은 담당이 그 정리 간조 담당인데 14명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정말에 담당하시는 그 기자분은 그 2명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 아사히신문 경우에는 정리 간조로 그 기자 14명 있습니다. 그 다른 그 yomiuri 신문이라든가 그 교도통신 그리고 NHK도 같은 규모입니다. 그리고 아사히신문 정리 간조 담당 14명 중 그 캡 1명, 손캡 2명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 담당은 3명 있습니다. 그리고 간방장관 담당 1명, 간방 부장관 담당 3명. 그 정리를 포함해서 간조 간부는 그 각각 담당 기자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그 담당이 그 요단 담당인데 지금은 그 일본 요단이 그 자민당 그리고 공명당입니다. 그 담당 기자는 11명인데 그 캡 그리고 서브캡 그리고 그 자민당 간사장이라든가 그 공명당 담당 기자가 있습니다. 야당 담당은 그 6명 그리고 왼손 그리고 방위손 담당은 그 7명 있습니다. 그 정치는 그 너무 복잡합니다. 그 같은 그 자민당에서도 그 주류파 그리고 비주류파가 있습니다. 정책에 대해서도 그 지지하는 그 정치가도 있고 반대하는 그 정치가도 있습니다. 정보를 많이 그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그 많은 기자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 기자는 그 담당하는 그 정치가와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그 왼손幹部그런 사람을 그 취재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 메모를 작성합니다. 그 메모는 그 캡에 그 보고하고 그 다른 기자도 공유합니다. 네, 그 정치 기사는 그 혼자서 그 기자가 그 원고를 작성할 때도 있고 그 너무 복잡한 그 정부라든가 정책에 대해서는 그 메모를 참고하면서 그 캡이나 서캡이 그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또 하나 그 정치 기자의 지용하는 일은 그 제국 번역자인 이번 정리퇴진 행동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정리 담당 기자인데, 정치부 신문 기자의 일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는 아사히신문에 매일 게재된 정리 동쟁라고 하는 기사인데요. 지금 아베 총리는 도쿄 시부야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나서서 몇십 분의 관저 도착했는지, 그리고 몇십 분의 누구를 만나는지, 그리고 몇십 분의 누구를 회식했는지, 그리고 몇십 분의 집에 도착했는지에 대해서 정리 담당 기자가 취재하고 그것을 기사에 냈습니다. 아사히 신문뿐만 아니라 주요 언론들은 다 모두 정리 담당 기자가 있습니다. 많은 정리 담당 기자가 음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 경우에는 일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간접과 트위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 담당 기자는 간접 엔트런스라고 하는데 엔트런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들어오면 누구를 만나러 오는지 질문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오면 실례지만 누구세요라고 묻습니다. 총리를 만나러 간다고 하면 몇십 분에 총리를 만나는지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기자는 정리 집무실 앞에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정리 사무실 앞에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감시 카메라 통해서 정리 담당 기자가 직접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몇십 분에 정리 사무실에 돌아가고 몇십 분에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손 아시아 극장이 엔트런스에 오면 많은 정리 담당 기자가 정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극장이 네 라고 대답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러 오십니까? 라고 질문하고요. 후에 아마 극장이 여러 가지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극장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갑니다. 근데 기자는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기 때문에 감시 카메라를 쓰면서 체크합니다. 감시 카메라로 사무실에 들어가는 곳을 확인하고 몇십 분인지 기록합니다. 감시 카메라로 확인하면서 극장이 나오면 시간을 기록하고 극장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후에는 정리 담당 기자가 왼손 아시아 극장 담당 기자에게 전화해서 아까 극장의 정리를 만났습니다라고 보고하고 아시아 극장 담당 기자가 추가로 취재합니다. 정리는 밤에 관저를 떠납니다.
정치가나 그 경쟁 그런 사람들은 그 회식이 많습니다. 관저를 떠나기 전에 그 관저 쪽에서는 그 회식 장소라든가 그 주요 상대에 대해서 그 정리 담당 기자에게 그 전합니다. 근데 정리 담당 기자는 그 식당이라든가 호텔까지 가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밖에서 그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정리 그 회식 그 상대방이 나오면 그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그 주제합니다. 그 여름은 그 덥고 그 겨울에는 너무 춥습니다. 그 언제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 화장실에서도 못 갑니다. 그 진짜 힘든 일입니다. 네, 물론 그 정리 행동에 대해서 모두 파악할 수 없습니다. 관저는 그 출입구가 몇 개 있고요. 그 기자가 어느 입구로 그 들어가거나 그 저희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 정리가 그 누굴 만나는지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몇십 몇 분의 정리가 그 무엇을 했는지 그거는 그 모든 국민이 그 알아야 하는 그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십 몇 분의 그 일본 정리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걸 그 기록하고 그거는 그 정치의 역사를 기록하는 곳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십 몇 분의 정리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제국 권력자가 그 무엇을 하는지 그 감시하는 의미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 정치 취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2000년 그 머리 총리 시대까지는 그 총리 담당 기자가 총리 바로 옆에서 그 걸어가면서 그 직접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머리 총리인데, 이 사람은 그 총리 담당 기자입니다. 이러한 그 취재는 그 일본에서 무라사가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보안상 이유로 그 옆에서 함께 걸으면서 그 취재를 하루 총리 담당 기자는 한 명. 근데 질문 그리고 응답은 그 다른 총리 담당 기자와 그 공유하는 것이 그 룰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그 함께 걸으면서 질문하는 방식은 그 사라지고 그 고이즈미 총리 시대도 그 하루에 2번 총리가 기자의 질문에 그 대답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2011년에 그 동일본 대지진 발생했습니다. 당시 그 총리는 그 간나오토 총리인데 그 지진에 그 대응해야 합니다. 그 하루에 2번 그 기자 앞에서 그 설명할 수 있는 시간 없고 그 동일본 지진 이후는 그 이 방식도 없어졌습니다. 근데 아베 총리는 그 간단한 그 코멘트를 발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시로 그 이런 그 무라사가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총리는 기자회견도 합니다. 그 신용 그리고 국회가 개회할 때 그리고 폐회할 때 그리고 중요한 정책을 발표할 때 그리고 해외 방문할 때도 그 기자회견합니다.
해외에서는 그 기자회견 할 때는 내신뿐만 아니라 외신 기자분들도 그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반 장관은 그 하루에 2번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 아시다시피 그 스가 요시히데 간반 장관입니다.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4시에 그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 전쟁이나 그 전국 등 그 온갖 그 주제에 대해서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연예라든가 스포츠 뉴스에 속하는 그 질문도 나옵니다. 그 외신들도 가끔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본에서는 그 각이 그 근무회의는 그 매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있습니다. 그 일본에서는 그 대신 그 한국에서는 그 장관 그 19명 있는데 그 대신들은 그 각기 끝난 후에 그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가베민이라는 그 방법도 있습니다. 가베는 그 한국말로 벽, 그리고 미미는 그 귀라는 뜻인데 그 회의가 열린 그 회의실 벽이나 그 눈에 귀를 대고 그 발언을 듣는 방법입니다. 그 회의는 그 비공개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루어 있습니다. 그 독특한 그 지제이지만 그 지제 상대방으로 그 암묵의 그 양해가 있습니다. 그 불법인 그 도청 행위가 아닙니다. 그 회의실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도 그 밖에 있는 기자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발언하는 위원도 있습니다. 물론 그 아주 중요한 회의에서는 그 금지됩니다. 그리고 그 요마와리, 아사마와리라는 지제도 있습니다. 그 요마와리라는 그게 그 주요한 그 정치가나 그 관료의 자택 앞에서 그 귀가하는 곳을 기다리고 그 집 앞에서 지제하는 방법입니다. 그 아사마와리는 그 아침 출근하기 전에 집 앞에서 지제합니다. 지제는 그 1대1로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집 앞에서 그 지제하는 기자는 많지 않아서 그런 기회를 잡아서 그 우리는 지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휴대폰이라든가 그 메일에서도 지제하고요. 그 회식도 그 하면서 그 지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보도 자료 배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한국에서는 그 발표된 자료는 그 거의 웹사이트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내용도 그 상세합니다. 근데 일본 경우에는 그 자료는 그 기자 클럽에서 청유로 그 배포된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도 그 간단한 자료가 많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그 알기 위해서는 그 담당 부서에 그 전화하거나 직접 가거나 그렇게 추가적으로 그 지지해야 합니다. 웹사이트에서도 그 모두 그 자료가 업로드 되지 않았습니다. 업로드 될 때까지 그 시간도 많이 그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 일본보다 그 한국이 그 기자에게 그 제대로 그 설명해야 한다는 그 생각이 그 강하게 그 아마 그
기업이라든가 그 정가대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아사히 신문 히가시오카 특파원의 교수의 발표는 잘 들었고요. 혹시 관련해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십시오. 그냥 육성으로 잘 들리시나요? 예. 아사히 신문은 이제 일본에서 발행 부스가 두 번째로 많기 때문에 그 지면에 대한 가치는 충분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저 미디어 최재필 기자라고 합니다. 혹시 아사히 신문에서 생산한 기사 콘텐츠를 혹시 온라인에서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들도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아사히 신문 기자들이 생산한 콘텐츠가 지면이랑 온라인 뉴스 사이트에 이제 배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외에 혹시 포털과의 협력으로 인해서 뭐 한국의 네이버 포스트와 같이 또 다른 방안,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기사가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하나만 더 같이 여쭤볼게요. 네. 국내 모든 매체는 아니지만 한국의 다수의 매체가 기자들이 생산한 기사를 SNS를 통해서 또 다시 활용하는 방안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사들이 페이스북이나 또는 이제 이미지 형태의 카드뉴스로 해서 SNS에 올라가면은 더 많은 독자들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SNS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아까도 발표하시면서 SNS를 좀 활용한다고 간략하게 언급을 하셨는데 혹시 아사히 신문에서 이렇게 SNS를 활용했을 때 어떠한 효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아사히 신문 회사 자체 내에서 그 SNS 활용에 대한 비중을 좀 크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아사히 신문 지명 기사 씁니다. 하지만 지명에서는 저희가 쓴 원고는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온라인에서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는 있는데 다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방 경우에는 지금 아사히 신문에서는 아마 40명 정도 특방이 있는데 온라인용 기사도 있습니다. 특방 리포트라는 기사인데요. 하루에 한 명씩 쓰고 있는데 그 기사는 지면에서는 어느 정도 60행이라든가 제한이 있는데 온라인이기 때문에 길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기본적으로 지면에서는 사진은 하나, 두 개 정도인데 온라인에서는 많은 사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동영상도 들어오는데 온라인용 기사로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길게 쓸 수 있는 게 온라인이기 때문에 저도 한일 관계라든가 아니면 한국에서 이런 일본 문화가 인기 있다 그런 기사는 가끔 특방 리포트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SNS에 대한 질문인데 제가 알기에는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신문사는 아마 아사히 신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미우신문이라든가 마니신문이라든가 회사마다 아카운트 있기는 있는데 아사히 신문에서는 기자 트위터가 있습니다. 저도 하고 있는데 기자가 직접 취재하면서 뭘 생각했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 오늘 그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소개할 수 있는 그 기자 트위터는 아마 아사신밖에 아마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개인적으로 그 하고 있는 그 기자 몇 명 알고 있는데 그 공인으로 그 하고 있는 그 회사는 아사신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 그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이 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그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는 아시다시피 신문은 그 50대, 60대 그 나이가 많은 그 분이 많이 보시잖아요. 그 아마 한국에서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앞으로 그 신문의 미래를 생각하면 20대, 30대 그런 전 세대에 그 어프로치 해야 한다. 근데 그 방법이 중 하나가 그 트위터, SNS라고 그 생각해서 그 시작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SNS에서 그 특히 트위터에서 그 리트윗을 많이 되면 그 많은 사람들도 그 기사를 볼 수 있고, 그리고 SNS 안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우리가 쓴 기사에 대해서 그 논의될 경우도 있고,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 분석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그 트위터에서 그 나온 기사 본 후에 아사신은 그 사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SNS에 대한 그 뉴욕타임스라든가 그 다른 해외 언론사로 그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는 그 매일매일 좀 연구하면서 그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한 분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예, 미디어에서 이상훈 기자인데요. 예, 아까 6개월 신문 구독료가 4만 원 정도라고 1년? 예. 1개월. 1개월에? 예. 예. 죄송합니다. 그럼 1개월에 그 정도는 많이 비싼데 예. 스마트폰과 온라인 통해서 아사히 뉴스를 다 볼 수 있다면 계속 그 구독자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최근 스마트폰 출시된 이후 어느 정도 많이 감소 추세에 있는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온라인에서의 그 트래픽은 어느 정도 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상관관계에 대해서. 그 수치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사히 디지털이라는 그 온라인이 있는데, 그 온라인에서는 그 아사히 신문 기사는 다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무료 회원 되면 그 하루에 그 몇 개 정도 볼 수 있는데, 유료 회원 되면 다 볼 수 있도록 지금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직접 그 지명을 사고 그 보시면 그 독자는 그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그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지만 아마 일본에서는 그 아직 직접 지명으로 그 보시는 분이 아직 많이 있어서
15년 정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온라인 뉴스 체크한 후에 그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영향이 있긴 있죠. 그 요즘은 그 아사히 신문 데이터로만 또 가를 수 있는 그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아사히 신문 히가시오카 토로 특파원의 그 주제관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두 분의 그 주제 발표를 끝으로 해서 이제 그 세션 4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후 잠시 후인 오후 5시 30분부터 2층에서 그랜드 볼룸에서 리세션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식사도 하시고 공연도 같이 관람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네, 세션 4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